안녕하세요. 평생 자식들 입에 뜨거운 국밥 넣어주느라 제 가슴은 시꺼먼 수덩이가 된 줄도 몰랐던 70대 여자입니다. 월세 80만 원짜리 상가에 눈이 멀어 지 엄마를 미친년 취급한 자식놈들. 제가 어떻게 쓸어버렸는지 궁금하시죠? 70평생 처음으로 제 손을 기하다 해준 남자를 지키기 위해 독해지기로 마음먹은 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 24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하고 말은 없었지만 성실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부터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야근이겠거니 했습니다. 그 다음엔 회식이겠거니 했고요. 근데 어느 날 밤 남편 양복 상의를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안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성냥갑이었습니다. 여인숙 금강 세 글자가 박힌. 그때부터였어요. 냄새로 알게 됐죠. 남편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 달콤하고 낯선 그 냄새. 저는 하루 종일 사골 냄새, 파 냄새, 고춧가루 냄새에 쩔어 살았는데 그 사람 셔츠에서는 꽃향기가 났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코끝에 스치는 그 냄새가 저는 그렇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냥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잠자리에 들었죠. 천장만 보면서 남편 코 고는 소리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알게 된 건 제가 알아내서가 아니었어요. 상대 여자가 먼저 찾아왔거든요. 겨울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1월이었는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열었더니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와이프야? 나 우리 자기랑 2년 됐으니까 이혼해줘. 그 여자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현관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남편이 그 여자와 2년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것도 제가 국밥집에서 새벽부터 사골 끓이던 그 시간 동안. 이혼해 달라는 말은 그 여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문을 닫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들킬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서 콸콸 흐르는 수도 소리에 제 울음소리를 파묻으면서 그 물 흐르는 소리가 지금도 가끔 귀에 맴돌아요. 남편은 이혼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 버리겠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려 했죠. 저도 버텼습니다. 내 가슴이 수덩이가 돼도 애들 앞길 막을까봐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아침이면 또 아무 일 없는 얼굴로 국밥 끓이고 도시락 싸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도 끊지 않았고 저도 모른 척 했어요.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 아이들 다 크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 정지였어요. 갑자기요. 허무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밉고 원망스러웠어도 막상 없어지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밉던 사람인데 혼자 남은 저는 국밥집을 계속했습니다. 달리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가게를 내놓고 남은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24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리고 월세 80만 원 나오는 낡은 2층 상가 하나. 국밥집 30년의 결과물이 그거였어요. 동네에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무릎은 좀 시큰거렸지만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최 선생. 은퇴한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사람. 어느 날 하산하다가 제가 돌부리에 걸려 휘청했을 때 그 사람이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온기였어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명절이나 제삿날이나 겨우 얼굴 비치던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죠. 차 마시며 얘기하는데 최 선생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는데 아들 눈이 딱 그걸 봤습니다. 엄마? 누구야? 왜 웃어? 저는 그냥 등산 모임 분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엄마, 그런 영감탱이들이 다 그런 거야. 혼자 사는 노인네 재산 보고 꼬시는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겠지 싶었으니까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더라고요. 어휴, 엄마, 나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한도가 꽉 찼고 이러다 진짜 망하게 생겼어. 그러더니 말끝을 흐리다가 이렇게 꺼냈어요. 엄마, 그 상가 있잖아. 팔면 얼마나 돼?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상가는 왜? 팔아서 아들 좀 도와줘, 엄마. 나도 봤자 낡은 상가인데 뭐. 낡은 상가.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제가 국밥집 접고 노후 대비로 장만한 그 상가를 아들 눈엔 그냥 낡은 상가였던 겁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급해. 이번 달 넘기기도 빠듯하다고. 상가 월세 80만 원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노후? 엄마 연금도 나오잖아.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다고? 내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인지 치가 떨렸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안 돼.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로 망해. 그래도 엄마는 좋아? 그때 마침 딸이 들이닥쳤어요. 오빠한테 연락을 받고 왔는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대뜸 이러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상급한다고 했어? 그러면 나는? 나도 지분 있는 거 아니야? 오빠한테 이미 연락이 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죠. 야, 너희 둘이 짰냐? 엄마, 오빠는 그래도 사업이라도 하잖아. 나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파출부라도 나가야 할 판이야. 일단 상가 팔면 공평하게 나눠줘야 해. 나도 자식이잖아? 아들이 딸을 보자마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쟤는 또 왜 끼어들어? 그날 2시간 동안 제 거실에서 남매가 싸웠어요. 왜 오빠한테만 주냐는 딸, 네가 뭘 했다고 지분 타령이라는 아들. 그 난리통에 저는 그냥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머릿속이 조용해지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남편이 그 여자 만나고 다닐 때도 밤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얼얼해질 때까지. 거실 소리가 잦아들 때쯤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 진짜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자식인데 뭘 못해주는 거야?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못해. 왜? 엄마는 돈이 아까워? 나 때문에 쓰는 게 아깝냐고. 저는 그제야 돌아봤어요. 아깝지. 아들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새벽에 일어나서 번 돈인데 당연히 아깝지. 아들은 그날 아무 말 못하고 나갔어요.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설거지통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자식한테 아깝다고 한 말이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싸늘한지. 그 후로 아들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서운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근데 열흘쯤 지나니까 서운함보다 다른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홀가분함이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저는 최 선생을 3번 만났어요. 등산 모임 2번, 모임 끝나고 국수 한 그릇 같이 먹은 거 1번.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국수집 창가에 앉아 오후 햇살 받으며 후 국수 먹는데 최 선생이 이러더라고요. 은숙 씨는 밥 먹을 때 표정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밥 먹으면서 웃어본 게. 그렇게 조용한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 이 목소리 뭔가 또 있구나. 저는 직감했어요. 왜? 엄마, 저번에 내가 너무 막말했지? 미안해. 사과를 받으니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가슴 한쪽이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일요일에 잠깐 들를게. 엄마 얼굴이라도 좀 보게. 일요일 아침 아들이 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며느리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한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환하게 웃는 며느리 얼굴을 보니 괜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번에 상가 얘기 말인데, 저는 손을 멈췄어요. 아직도 그 얘기니? 엄마, 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담보로만 잡히면 안 될까? 대출만 받게. 담보. 팔라는 게 아니라 담보라고요. 말만 바뀌었지 결국 같은 소리였습니다. 안 돼. 엄마, 안 된다고. 아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그 등산 모임 남자 만나지? 동네 사람들이 엄마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70 먹은 노인네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주책이래.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창피하지도 않아? 엄마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몇인데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나이가 몇이면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까? 나이가 몇이면 따뜻한 손 한번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냐고요. 저는 그냥 일어섰어요. 가. 엄마, 오늘 더 할 말 없어. 가라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간 뒤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이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다 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날이었죠. 그 가지들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던지. 근데 이상하게 저는 안 쓸쓸했어요. 화가 났거든요. 뜨겁게. 그날 저녁 최 선생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은숙 씨, 이번 주 토요일 단풍 구경 가실래요? 가까운 데라도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여니 11월 찬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뭘 입어야 하나? 70평생 옷 앞에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국밥집 다닐 때는 어차피 앞치마로 다 가려지니까 아무거나 걸쳤고 남편 살아있을 때는 남편 눈치 볼 일도 없었고 결국 꺼낸 건 장롱 안쪽에 박혀있던 자주색 점퍼였습니다. 딸이 몇 해 전 생일 선물로 사줬던 거예요. 언제 입나 싶어 넣어뒀던 옷인데 오늘 이걸 입으려니 거울 속 제 모습이 왜 이렇게 낯설고 서글픈지. 약속 장소는 집 근처 공원이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 근데 저는 20분 일찍 나갔습니다. 괜히 늦을까 봐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낙엽 밟히는 소리가 났어요. 바스락 바스락. 고개를 드니 최 선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서요. 추울까봐 따뜻한 거 사왔어요. 유자차였어요. 노란 유자 알갱이가 컵 밑바닥에 자갈처럼 깔려있더군요. 달콤하고 싼 향기가 코끝에 닿는데 30년 넘게 맡아온 사골 냄새, 고춧가루 냄새가 싹 씻겨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맙습니다 했는데 손이 닿을 때 따뜻한 게 컵인지
그 손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1월 말이라 단풍은 거의 다 졌는데 그래도 군데군데 빨갛고 노란 잎들이 남아 있었어요. 최 선생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은숙 씨, 저것 좀 봐요. 다 떨어지고 저것만 남았네요. 빨간 잎 하나가 바람에도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었어요. 질기네요. 제가 그랬더니 최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잎이 멋있지 않나요? 끝까지 제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유자차는 이미 다 식었는데 그냥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이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좀 무거워 보여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되나?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자식들이 상가 팔라고 해서요. 최 선생이 대답했어요. 은숙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판다고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최 선생이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뭔가를 조언하거나 해결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 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30년을 살았는데 내 얘기 듣고 그냥 같이 있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결론부터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넘어가. 신경 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참 뒤 최 선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숙 씨, 손 좀 봐도 될까요? 갑자기 손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선생이 제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손 마디마다 굵어진 마디, 겨울마다 갈라졌다 아물기를 반복한 손등. 국자 잡던 손이 어디 가겠어요? 저는 슬그머니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 선생이 제 손을 살짝 쥐었어요. 최 선생의 손은 매끈하고 단단했습니다. 제 손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데 그 부드러운 손이 제 거친 손마디를 하나하나 쓸어내릴 때 그제야 제 젊음이 어디로 다 흘러갔는지 보여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을지 저는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70평생 내 손이 아름답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국밥집 30년 동안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새벽에 사골 끓이고 뜨거운 국물 날랐고 찬물에 손 담그고 손등이 터져 피가 나도 반창고 붙이고 국자 잡고 그런 손이 아름답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면 창피하니까요. 최 선생이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저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 눈을 꾹 눌렀습니다. 왜 우세요? 몰라요. 정말 몰랐어요. 평생 못 흘리던 눈물이 왜 이 사람 앞에서 나오는지. 남편 바람 피울 때도, 혼자 국밥집 지킬 때도, 자식들한테 상가 팔라는 소리 들을 때도 안 나오던 눈물이. 괜찮아요. 그냥 우세요. 최 선생이 그랬습니다. 그냥 우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울었어요. 소리 없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최 선생이 물었습니다. 은숙 씨, 저를 믿나요? 저는 잠깐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힌 얼굴, 거짓말할 것 같지 않은 눈. 네, 그럼 제가 옆에 있을게요. 자식들 일도 상가 일도 은숙 씨 혼자 결정 안 해도 돼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최 선생 옆에서 낙엽 밟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스락 바스락.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어요. 자식들 생각도 상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잤어요. 따뜻하게 푹. 근데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그 등산 모임 남자 좀 알아봤거든? 심장이 철렁했어요. 뭘 알아봤다고? 엄마,
그 사람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래. 자식도 있고 엄마한테 숨긴 거 아니야?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최 선생한테 전에 들은 얘기였거든요. 이혼한 것도 자식 있는 것도 먼저 말해줬어요. 숨긴 게 없었습니다. 다 알아. 알아? 엄마, 거울 좀 봐. 70 먹은 노인한테 그 사람이 왜 접근했겠어? 다 상가 보고 달려드는 거라니까. 나중에 다 털리고 우리한테 와서 울지나 마.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70 먹은 노인네. 내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엄마,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왜 그 사람을 알아봤는지 뻔했습니다. 최 선생이 걸림돌이 되니까요. 제가 최 선생한테 마음이 가면 상가도 아파트도 다른 데로 흘러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똑똑히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었어요. 제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 노후, 내가 챙겨야겠다고. 아무도 안 챙겨줄 거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나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 몸도 달라지더라고요. 새 선생이랑 만나는 날이면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머리도 한 번 더 빗고 오랫동안 그냥 묶고만 다니던 머리를 미용실 가서 다듬기도 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사장님,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표정이 환해졌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선생이 제안을 했어요. 은숙 씨, 이번 주말에 당일치기로 바다 보러 가지 않을래요? 멀리 말고 가까운 데라도요. 바다요. 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언제 갔는지 생각해 봤어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국밥집 하면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거든요. 좋아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당일치기라 가방이 작아도 됐는데 뭘 넣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 걸렸어요. 여행을 너무 오래 안 갔던 거죠. 선크림 챙기고 얇은 겉옷 챙기고 물 한 병 넣고 장롱을 열다가 자주색 점퍼가 눈에 들어왔어요. 딸이 몇 해 전 생일에 사준 거였습니다. 오늘 입어야겠다 싶어서 꺼냈어요. 가방 지퍼를 닫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뒤에 딸까지.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들이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봤습니다. 엄마, 어디 가? 바다 좀 보러. 바다? 혼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니, 아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랑? 두 자식이 현관을 막아서더니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진짜야? 그 영감이랑 여행을 간다고? 딸이 먼저 쏘아붙였어요. 70에 연애는 무슨 연애야?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히 제정신이지. 엄마,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그 영감이 엄마 꼬셔서 상가 뺏으려는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혼자 사는 노인한테 잘해주는 척 하다가 재산 다 긁어가는 거야. 그런 수법 다 있다고. 노인네.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 좀 이상해. 갑자기 미용실 다니지, 여행 짐 싸지.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 혹시 엄마 노망 온 거 아니야? 노망.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딸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그러다 제 점퍼 소매를 내려다 봤습니다. 자주색. 이 점퍼. 딸이 눈을 깜빡였어요. 네가 사준 거잖아. 엄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노망난 노인네가 네가 사준 이 점퍼를 왜 장롱에 모셔뒀겠어? 네가 준 마음이 아까워서, 소중해서. 저는 소매를 한번 쓸었습니다. 근데
오늘 입어보니 참 춥네. 옷이 아니라 네 마음이. 딸이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걱정? 그래, 걱정. 70 먹은 노인네한테 왜 잘해주겠어? 다 상가 보고 달려드는 거라고. 70 먹은 노인네 또 나왔어요. 나 간다. 엄마, 비켜.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 사람 만나면 상가 넘어가. 그때 가서 울어봤자 소용없다고. 저는 아들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노망 나면 모르는 거잖아? 저는 멈췄어요. 돌아봤습니다. 노망?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딸이 아들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우리 오빠랑 상의 끝냈어. 엄마 인감도장이랑 통장 이제 우리가 관리할게. 그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알지? 나란히 서 있는 두 자식. 서로 재산 때문에 싸우다가도 엄마 등에 칼을 꽂을 때는 하나가 되는구나. 내가 낳은 자식들이 엄마 인감이랑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두 자식이 말이 없었어요. 내가 죽었니? 죽었냐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니들이 관리해?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 엄마! 지금 당장 나가라고. 두 자식이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주색 점퍼 소매를 내려다봤어요. 아까 딸 앞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이 춥다고. 근데 지금 이 순간 서럽지 않았어요. 뜨거웠습니다. 분했어요. 살아있는 엄마 통장을 관리하겠다는 자식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었습니다. 최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손으로 번 돈인데 쥐들이 감히. 바다는 좋았습니다. 12월 초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게 오히려 시원했어요. 최 선생이랑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해변을 걸었는데 발밑에서 모래가 사각사각 밟히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최 선생이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차가웠는데 옆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으슬으슬 춥고 등이 뜨거웠어요. 새벽에 체온을 재봤더니 38도가 넘었습니다. 몸살이었어요.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몸살 난 것 같다. 약 좀 사다 줄 수 있니? 엄마, 나 오늘 바빠. 딸한테 전화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저번에 보니까 그 아저씨랑 아주 신나셨던데. 그분한테 사다 달라고 해. 우리 집은 지금 애들 기말고사라 나 한 발짝도 못 나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최 선생한테 연락했습니다. 30분 만에 약이랑 죽까지 사들고 왔어요. 은숙 씨, 얼굴이 왜 이래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자식한테 거절당한 얘기는 못했어요. 최 선생이 돌아간 뒤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새벽녘이었어요. 삐빅 삐빅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자식들한테 아프다고 전화를 돌렸는데 아무도 안 온다더니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그 소리가 심장을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운 채로 귀를 기울였어요. 서랍 열리는 소리, 바스락 바스락 봉투 뜯는 소리.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서랍장 앞에 아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봉투를 손에 들고서. 뭐해? 아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엄마, 없겠어? 약은 먹었어?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봤어요. 아들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 서류 좀 정리해 드리려고. 서류 정리. 저는 아들 손에서 봉투를 가져왔어요. 들어가.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약은 안 사왔겠죠.
몸살로 누운 엄마한테 약한 봉지는 못 사오면서 상가 서류는 뒤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막상 눈으로 보니까 뭔가 딱 굳어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마음이요. 그날 밤 최 선생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혹시 믿을 만한 변호사 아세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마침 아는 분 있어요. 내일 연락해 볼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됐습니다.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변호사를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 선생이 소개해 준 분이었는데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분한 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상갑하려는 요구, 노망소리, 몸살로 누운 엄마 집에 몰래 들어와 서류 뒤진 아들까지.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듣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당장 두 가지 하셔야 합니다. 뭔가요? 인감도장이랑 중요 서류 안전한 데 옮겨두세요. 그리고 앞으로 자식들이랑 나누는 대화, 문자 다 보관해 두세요. 집에 오자마자 인감도장을 찾았습니다. 서랍 안쪽에 넣어뒀던 걸 꺼내서 장롱 깊숙이 넣어뒀어요. 중요 서류들도 전부 챙겨서 은행 대여금고에 맡겼고요. 끝내고 나니 허탈했어요. 내 도장 하나 지키겠다고 이러고 있는 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조용함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현관문이 쾅쾅거렸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번호를 틀려가며 신경질적으로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서랍장으로 곧장 갔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엄마, 인감 어딨어? 서류 하나만 처리하면 되는데. 무슨 서류? 대출 서류. 엄마, 인감 잠깐만 빌려줘. 없어. 아들이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봤습니다. 다 뒤져도 인감이 없으니까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진짜 어딨어? 치웠어. 왜? 필요하니까. 나 진짜 급하다고. 급하면 네 인감 써. 아들이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저는 팔을 막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엄마, 잠깐만. 못 들어가. 아들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놔. 엄마! 손 놓으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숨을 고르면서 아들을 봤습니다. 이게 네 본 모습이니? 아들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엄마가 안 도와주니까 그렇잖아. 안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 노후 자금이니까 못 도와주는 거야. 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거야. 조금 일찍 당겨 쓰겠다는 게 그렇게 죄야? 엄마가 그 등산 영감한테 홀려서 다 퍼질까 봐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엄마!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른다. 아들이 저를 한참 봤어요. 그러다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들이 잡아당겼던 팔뚝을 봤어요. 시퍼렇게 손가락 자국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 뱃속으로나 내 젖 먹여 키운 놈이 남긴 멍자국. 그걸 가만히 문지르는데 이상하게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멍을 보면서 비로소 제 안에 미련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최 선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최 선생이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은숙 씨, 지금 어때요?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요? 자식한테 있던 미련이요. 오늘 딱 끊어졌어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해 주세요. 언제요? 빠를수록 좋아요. 최 선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변호사를 다시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번엔 최 선생도 같이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나는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 또 하나는 상가 임대 계약 갱신입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주택연금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면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들여요. 어르신 아파트 규모면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순간 자식들이 그 아파트에 손댈 수 없게 돼요.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그 두 글자가 귀에 꽂혔어요. 상가는요? 임대계약을 어르신 명의로 단단히 갱신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식들이 재산에 손대려 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증거를 남겨두세요. 저는 그날 밤 바로 결정했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인감함을 열었어요. 낡은 상하 도장을 꺼내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데도 이걸 내가 해야 한다는 게 그냥 씁쓸했습니다. 서류 처리가 다 끝나고 나오는 길에 최 선생이 말했어요. 은숙 씨, 잘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자식들 모르게 이런 걸 처리하는 엄마가 잘하는 건지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먼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국밥집에서 쓰던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평생 손님들 외상값 적고 쌀값 적던 그 장부 뒷장을 넘겼어요. 이제 여기엔 자식들이 한 마디들을 적었습니다. 아들이 임금 요구하던 날 있었던 일, 딸이 그 아저씨한테 사다 달라고 해 라던 말, 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거야 라던 아들 목소리, 전부 날짜 적어서 기록했어요. 문자도 지우지 않고 다 모아뒀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요즘 어때?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 이 목소리. 저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어요. 그냥 그래. 엄마, 저번에 오빠가 좀 심했지? 오빠도 많이 미안해 하더라. 그래? 엄마, 우리 한번 봐. 밥이나 같이 먹자. 밥 한 번 먹자는 말. 전화를 끊고 장부를 열었어요. 오늘 날짜, 딸 전화. 오빠 미안해 한다며 밥 먹자고 연락. 적어뒀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어요.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고서.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딸이 이것저것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고요. 한참 뒤 딸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등산 모임 남자는 아직도 만나? 응. 딸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엄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이미지? 너는 네 엄마가 국밥 배달할 때 사람들이 손깍질 하던 이미지는 안 창피했니? 그때는 그 돈으로 대학 가고 시집 가더니 이제 와서 품위 타령이야? 니들이 생각하는 내 이미지는 돈 나오는 자판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 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그건 오늘 밥 먹으러 온 거야? 또 다른 거 있어? 딸이 입을 다물었어요. 딸이 돌아간 뒤 장부를 열었습니다. 이미지 운운하며 최 선생 만남 끊으라고 압박 적어뒀어요. 한 줄 한 줄 쌓이는 기록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지금은 장부를 열어요. 눈물 대신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최 선생이랑은 계속 만났어요. 등산 모임도 나가고 모임 끝나고 차도 마시고 어느 날 최 선생이 물었습니다. 은숙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아니요. 진짜요? 예전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빠요. 최 선생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완료됐다는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어요.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153만 원씩 입금됩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153만 원, 상가 월세 80만 원, 합치면 233만 원. 혼자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안 봐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날 저녁 최 선생이랑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동네 식당이었어요. 된장찌개 하나, 생선구이 하나. 최 선생이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어요. 은숙 씨는 밥 먹을 때 표정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오빠도 오고, 삼각건도 이참에 얘기하자. 저는 그 문자를 한번 읽고 휴대폰을 넣었어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한 서류들 이번 주말에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최 선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오늘 자식들 만나는 날이에요. 옆에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최 선생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같이 가도 되겠어요? 네, 같이 가주세요. 약속 장소는 동네 한식당이었어요. 저는 최 선생이랑 나란히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며느리도 있었고 딸 남편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야? 최 선생님이야, 네 사람.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지금 장난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선생도 제 옆에 앉았어요.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 모임에 웬 남자를 데려와? 내가 누구 데려오든 니들이 왜 상관이야? 엄마! 딸이 나섰어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오늘은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자리 좀 비켜주실 수 있어요? 최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은숙 씨가 있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도요. 있을게요. 딸이 저를 봤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삼각권 얘기하러 온 거잖아? 아들이 헛기침을 했어요. 엄마, 사실 우리가 상의를 좀 해봤어. 엄마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잖아? 이 아파트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오는 게 어때? 상가도 우리가 대신 관리해줄게.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딸이 거들었어요. 맞아, 엄마.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챙기기도 편하잖아. 저는 두 자식을 봤습니다. 편하게 모신다고? 아파트 팔고 상가 관리도 맡기고? 참 야무지게 정리도 했네요. 그래, 결정했어.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봐. 아들이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내들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주택연금 가입 완료 서류야. 주택연금? 응, 지난달에 가입했어. 이 아파트 이제 국가에 담보로 맡긴 거야. 니들이 손댈 수 없어. 법적으로. 아들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엄마, 이게 무슨... 두 번째 서류 봐. 딸이 두 번째 서류를 집었습니다. 상가임대 계약 갱신 서류야. 내 명의로 단단히 해뒀어. 이것도 함부로 못 건드려. 엄마, 왜 이런 걸? 왜냐고? 저는 두 자식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지 거라던 아들.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감도장 관리하겠다던 딸. 딸이 눈을 피했어요. 니들이 먼저 그렇게 만들었잖아. 거실이 조용했어요.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그랬어? 다 엄마 걱정돼서. 장부에 다 적어뒀어. 장부? 저는 국밥집 장부를 꺼냈어요. 사각사각. 장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11월 14일 아들이 왔다. 몸살로 누운 내 머리맡에서 상가 서류를 뒤졌다. 아들이 굳었어요. 11월 20일 딸이 전화했다. 70 먹은 노망난 노인네라고 나를 불렀다.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2월 3일 아들이 인감 달라며 내 팔을 잡아당겼다. 멍이 들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도 읽어줄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한테도 다 넘겼어. 혹시라도 니들이 더 나쁜 짓 할까봐. 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이게 다 저 사람 때문이잖아. 저 사람이 엄마 꼬신 거잖아. 최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은숙 씨한테 한 거라곤 옆에 있어준 것뿐입니다. 닥쳐요. 딸, 저는 낮게 말했어요. 손님한테 그러지 마. 손님? 저기 손님이야?
네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아들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어요. 그 순간 최 선생이 제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다시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 저 사람이 엄마 재산 노리는 거야. 주택연금에 상가까지 묶어두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주택연금은 손해라던데요? 네 손해지, 내 손해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 사람은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이 사람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상처를 봐주는 사람이야. 알겠니? 엄마! 니들한테 남길 게 없어. 뭐?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쓸 거야. 엄마! 매달 주택연금 153만 원, 상가 월세 80만 원. 이걸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거야. 저는 최 선생을 봤어요. 최 선생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니들 줄 건 없어. 국물도 없어. 아니, 국밥 국물 한 방울도 아까워.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엄마,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는 니들이 해.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들이야? 저는 잠깐 딸을 봤어요. 나쁜 자식들이냐고요? 나쁜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으면 변호사 안 불렀어. 그냥 경찰 불렀지.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딸도 남편 손을 잡고 나갔어요.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천천히 모았어요. 최 선생이 말없이 도와줬습니다. 한참 뒤 최 선생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네, 진짜로 괜찮았어요. 식당을 나오는데 12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최 선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손이 참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조용한 게 어색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조용한 게 편했어요. 첫 번째 주택연금이 입금된 날을 기억해요. 아침에 통장을 확인했더니 153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제 돈이었어요. 자식들 눈치 안 봐도 되는 돈. 그날 저는 오랫동안 못 갔던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평생 백화점 구경을 해도 제 옷은 사본 적이 없었어요. 국밥집 아치마 두르고 살았으니까요. 그날 저는 코트 하나를 샀습니다. 점원이 이것저것 입혀봐줬는데 부드러운 감촉이 제 거친 손등에 닿았어요. 아, 나도 이렇게 귀한 대접 받을 수 있는 여자였지. 어머, 어머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는 그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70살 여자,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 오늘 코트 샀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보고 싶네요. 저녁에 봐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어요. 그 무렵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어제 그이랑 아가씨가 대판 싸웠어요. 서로 엄마 재산 관리 못하게 방해했다고 술까지 마시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 산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지들끼리 물어뜯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니? 끊어라.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그래, 엄마, 그날 일은 내가 좀 심했어. 사과였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 우리 다시 잘 지낼 순 없어?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너 이번에 새 차 중고로 내놨다며? 며느리도 백화점 발끄는 지 오래됐다 그러던데? 아들이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니? 엄마 상가 월세 80만 원이 갑자기 아쉬워져서? 엄마, 그게 아니라. 반성했으면 됐어. 엄마, 근데 있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 예전 엄마 아니야. 무슨 말이야?
예전엔 니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안 그래. 아들이 말이 없었어요. 최 선생님 만나는 거 계속 할 거야. 상가도 아파트도 내 거야. 앞으로도 내가 쓸 거고. 엄마, 그건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 재산 보고 잘하는 거 말고 그냥 엄마니까 잘하는 거.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딸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짧게. 나 잘 살고 있어. 너도 잘 살아라. 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할게. 친정 엄마가 아파트에 상가라도 있어야 시댁에서 내가 길을 펴는 거잖아. 근데 아파트는 주택연금에 묶여 있고 상가도 꽁꽁 잠가버리니까 시댁에서 나 무시하는 거 어떡해? 엄마 때문에 내 체면이 다 구겨졌다고. 저는 그 문자를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상가가 네 체면 살려주는 도구였니? 네 체면은 네가 세워라. 난 이제 내 인생 세우련다. 딸한테서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예전엔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읽었어요. 그날 저녁 최 선생이랑 만났습니다. 새로 산 코트를 입고 나갔어요. 최 선생이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숙 씨,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잘 어울려요, 정말. 우리는 걸었습니다. 겨울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로. 최 선생이 말했어요. 은숙 씨,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나랑 계속 만날 거예요? 저는 잠깐 최 선생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힌 얼굴, 항상 제 옆에 있어준 사람. 네. 결혼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왜요? 결혼하면 또 누구 아내 되는 거잖아요. 저 이제 그냥 박은숙으로 살고 싶어요. 최 선생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연애만 해요. 뜨겁게요. 저는 그 말에 또 웃었어요. 결혼이라는 서류에 묶여 또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는 삶은 이제 사양이에요.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70에 뜨거운 연애라니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30년 동안 저는 봄이 오는 줄도 몰랐어요. 가마솥 열기 때문에 창문은 늘 뿌였고 제 눈엔 자식들 등록금 고지서만 보였으니까요. 등산 모임 가는 길에 산수유꽃이 피었더라고요. 노랗고 작은 꽃들이 앙상한 가지마다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투명한 봄 햇살 아래 서 있으니 코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최 선생이 그 꽃을 보며 말했어요. 은숙 씨 저 꽃 알아요? 산수유 아닌가요?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아직 춥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먼저요. 저는 그 꽃을 한참 봤어요. 제일 먼저. 70에 봄을 맞는 기분이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통장 잔고 확인해요. 153만 원, 80만 원.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요. 자식들 눈치 안 봐도 되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납니다. 한 달에 2번은 최 선생이랑 당일치기 여행을 가요.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데라도. 지난달엔 남해 바다를 봤어요. 유채 꽃밭 사이로 걸으면서 최 선생이 손을 잡았는데 카페에 들러 커피 마시다가 최 선생이 제 입가에 묻은 크림을 닦아줬어요. 19 소녀처럼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 시선요? 그게 뭐 제 밥 먹여주나요? 제 마음 알아주는 이 사람 손잡는 게 100배 더 중요하죠. 노란 꽃밭에 서 있는 우리 두 사람 그냥 좋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이 와요. 예전처럼 재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짧은 안부예요. 저도 짧게 받아요. 그래, 잘 먹고 있어. 너도 잘 지내. 그걸로 충분합니다. 딸도 마찬가지예요. 시댁에서 눈치 보는 건 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줄 필요도 없어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참고 살았을까? 자식들이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 믿음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는데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국밥집 장부 뒷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빼곡하게 적힌 날짜들, 아들이 서류 뒤지던 날, 딸이 노망났다고 하던 날, 인감 달라며 팔을 잡아당기던 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내가 살아온 증거구나. 저는 그 장부를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분리수거함에 내놨어요. 내 고통의 기록도 억울함의 흔적도 이제는 내 인생에 필요 없으니까요. 그 자리에 최 선생이랑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려뒀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니까요. 최 선생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은숙 씨, 나는 은숙 씨가 웃을 때 제일 좋아요.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럼 자주 웃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거창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자주 웃게 해주겠다는 약속. 70에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저 박은수, 오늘도 최 선생이랑 손잡고 걷습니다. 뜨겁게, 오래오래. 어때요, 여러분? 은숙 씨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빵 뚫리셨나요? 아니면 어디선가 눈물이 맺히셨나요? 저는 이 사연 받아 읽으면서 두 가지가 다 됐어요. 통쾌하기도 하고 또 어딘가 짠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은숙 씨처럼 자식들한테 서운했던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평생 뒷바라지하고 허리 휘도록 일하고 내 한 몸 건사할 새도 없이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눈빛, 그 서운함 말 못하고 삼키신 적 있죠? 저도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은숙 씨가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 다 퍼줬다가 찬밥 신세된 분들 이야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지 마세요. 주택연금이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손으로 꼭 쥐고 계세요. 은숙 씨가 매달 233만 원을 지켰기 때문에 이 연애도 이 여유도 가능한 거예요. 돈 없으면 효자 없다는 말 뼈 아프지만 진리잖아요. 내 손에 쥔 거 자식한테 미리 다 털어주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노후를 도박에 거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사랑, 70에 무슨 사랑이냐고요? 아니에요. 따뜻한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 밥 먹을 때 표정이 제일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도 설레고 싶고 우리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밥은 드셨나요? 오늘 이 사연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누구 엄마 말고, 누구 아내 말고, 그냥 나로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저 사이다 엄마도 여러분 곁에서 계속 응원할게요. 다음 사연에서 우리 또 만나요.